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 발표를 들으시고 생각해 보신 질문에 대해서 토론자분으로 두 분 모신 두 분 선생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네 분의 그 발제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들어본 결과,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으면서 왜 그동안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고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까 케이스로 사례로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그 행동 변화를 회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30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거기에 넷제로로 가야 되는 명확한 커밋먼트를 했기 때문에 위에 리더십이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행동 변화를 아까 차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행동 변화를 해야 됩니다. 마인드셋도 얘기하셨고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 행동적으로도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그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넷제로 때문에 많이 이제 하이브리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서 예전 같았으면 킥오프 한다, 어디 붓캠프다, 이러면 이제 본사 가거나 이제 해외 가서 교육도 하고 모임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저희가 누렸던 어떤 경험들,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넷째로 그런 커밋먼트 때문에 지금은 많이 어떻게 보면 대체되거나 없어지거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제가 서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차 대표님이 이제 행동 변화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장병국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멀리서 존경했던 교수님인데 아까 그 차인영 대표께서 그 행동 변화라는 부분을 했었는데 AI가 이제 지금은 메인스트림이 됐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기업들한테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는 해야 된다. 진짜 디테일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동 변화인 것 같습니다. 문화죠. 변화 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AI가 그런 어떤 직원들의 기업의 행동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인사이트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AI에 대해서 너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적어도 아까 제가 발표 때 조금 강조드린 것처럼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조차도 데이터화 된다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이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천도 하고 그래서 행동 변화에 약간 진단 비슷한 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로는 그냥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그 사람 이메일을 인공지능이 다 분석하면 사실 이 사람이 수개월 내에 퇴사할 사람인지 아닌지 예측하고 그래서 미리 조치하고 이런 사실은 예가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사람이 쓰는 이메일이나 평소에 그 온라인 상으로 전자화된 어떤 그 일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사실은 그런 거 찾아내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ESG 그 여러 가지 관련되는 가치 기준이나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 그러니까 그 데이터적 결국 그걸 기반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찾아서 예측하고 진단해주거나 약간 제한 같은 거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금 위반할 소지가 있는 건지 위험한 건지 이런 거 같은 거 찾아내는 건 사실 지금 인공지능 기술로도 가능합니다. 예. 회사의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떤 피드백을 ESG 관련해서 피드백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ESG 경영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볼 수가 있겠네요. 네, 참여할 수는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단지 그런 거에 항상 중요한 이슈는 이게
잘못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다시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바로바로 쓰이지는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쓴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 사장님께 말씀 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작년부터 그 사단법인 자연의 권리 찾기에 이제 소속이 되고 그 하나뿐인 지구 영화제를 이해체 같이 하면서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과 자연이 과연 우리 것인지 소비하고 파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왔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차인혁 자문역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굉장히 이 불편함을 무시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감당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동수 소장님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ES 경영을 실질적으로 각 이제 뭐 회사들인지 아니면 개인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개 한 국가 또는 어떤 특정적인 지역 단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들이 공시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했고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가 2025년에 이제 공시 의무를 의무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이제 정말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나올 때가 됐다고 싶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ESG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형화된 그리고 하나의 구심점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ESG 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는 초안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최근에 ESG가 각 이제 기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그 업무에 소위 말하는 이제 배태되어 가는 과정, 내재되어 가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그 하위법에서 논의되고 있던 개별적인 그런 이슈들, 예를 들어서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ESG 기본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국가 재정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국회에서 한 2가지 정도 ESG 기본법에 대한 안이 지금 나와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ESG 기본법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국가의 정부 정책과 예산에 대한 책정과 같은 그런 거시적인 내용들을 담을지 아니면 세세하게 기업의 ESG 정보 공시나 공시된 정보에 대한 검증, 평가와 같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2가지 법안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법안은 그 국가의 재정과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다른 하나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안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서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2가지 보이스가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ESG와 관련된 어떤 그런 법체계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요.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ESG 기본법 없이도 법체계 자체가 이런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를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흔히 이야기하는 산업육성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 위주의 그런 정책들을 펼쳐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육성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ESG 기본법을 논의한다는 것의 근본적인 그런 취지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산업육성법 중심의 이런 시각의 스탠스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해 차원에서도 보면은 심지어는 규정이나 꼭 법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투자자들이 펀드 같은 걸 조성할 때 최근에 보면은 ESG 관련 펀드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지키는 회사들한테 더 투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결국 이제 우리가 법체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기업의 ESG 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을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가 이제 하드로고 변호사님께서 질문하신 하드로 관점에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흔히 이야기하는 연성 규제 또는 경성 규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소프트로 관점에서의 그런 접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투자기관들이 나서서 만약에 또는 그 투자기관도 가능하지만 여신거래를 하는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들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이자율을 1%를 낮춰주고 온실가스를 더 초과해서 배출하면 이자율을 1% 올리겠다고 그러면 은행은 돈을 벌지도 잃지도 않아요. 네. 돈을 벌지도 잃지도 않은데 그 은행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혁신적으로 감축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로 흔히 연성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조금만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이 ESG에 대한 규제나 혜택에 대한 논의가 제일 많은 유럽연합인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연례 서한에다가 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ESG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미국 공화당에서는 연기금의 ESG 투자 자체를 반대하면서 사실 미국에서는 반 ESG 정책이 또 나와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문 감사합니다. 최근에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안티 ESG에 대한 입법들도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주들도 있고요. 실제 안티 ESG에 대한 보이스들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팩트들을 보면 안티 ESG에 대한 그 챌린지들이 있을 때마다 ESG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ESG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고 또 안티 ESG에 대한 이런 보이스들이 그린워싱이라든가 이런 논란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면서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ESG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티 ESG에 대한 보이스가 단순하게 ESG에 대한 안티 보이스가 아니라 ESG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권 센터장님 다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신현석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이고요. 네, 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아까 그 차인혁 대표께서도 하나의 네덜란드 사례로 히딩과 쿨링을 위해서 뭐 지하에 물을 이제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사가 이제 시애틀 레드몬드에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도 최근에 캠퍼스를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면서 캠퍼스 내에 지하에 물탱크 어마어마한 물탱크를 넣어서 그런 이제 뭐 빗물이라든가 이렇게 힐링하에 들어가는 에너지라든가 뭐 그런 파워들을 절약하고 뭐 리사이클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드릴 질문은 뭐냐면 도시공학을 오래 하셨다고 이제 하셔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그 ESG를 고려한 도시의 그 모습, 설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미래 도시 모습은 뭐 저희가 다 죽은 다음이라 우리 후배들이 있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저는 미래에 대한 모습보다도 지금 현재의 모습에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현재 이거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가 액티비티를 하느냐가 미래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건 이제 수열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빗물 관리. 저희가 보통 보면은 이 수열 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항상 대기 온도보다 그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항상 물의 온도를 가지고 우리 건물 내에 겨울에는 천천히 차가워지니까 물이 들어오면은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천천히 그 차가워지니까 돌리면은 따뜻해지고 그 원리거든요. 근데 빗물이라는 거는 비가 왔을 때 저희가 도시 내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비 막 오고 오늘도 비 오는데 저는 항상 그 비 보면서 그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아까운 물들 절로 다 버리고 있나. 여러분 비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1500mm가 오면은 쓰고 있는 물은 500mm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먹고 뭐하고 하는데.
나머지는 우리 부산에서 비 오면 온천천 통해갖고 수영강 해갖고 바다로 다 나가잖아요. 한강으로 나가고. 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그와 같은 우리가 자연 자원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 두 가지인데 그거를 딱 한마디로 저희가 정의를 하면은 도시공학적으로는 도시 공학적 정의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가 우리가 어떻게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레이 도로가 오히려 탄소를 감축하는 도로를 만들 수는 없을까? 건물이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만들 수 없을까? 또 아니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배죠, 조선. 우리가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더 환경적인 이게 결국 이제 기술이라는 게 또 그다음에 이제 공학이라는 게 도시의 모양이 저는 미래에 우리가 스마트 테크놀로지하고 그린 인프라스트럭처가 앞에서 스마트 시티 얘기도 하셨지만은 구현되는 도시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미래 세대들이 전공을 꼭 IT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복지를 하든 뭐 도시공학을 하든 법을 하든 그 분야에 충분한 일자리와 먹거리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 세대한테 그 태스크를 넘겨줄 수 있느냐. 여기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미래 저희 도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ESG 제 철학인데 ESG나 이와 같은 그 AI 문제가 저는 이미 법 규제나 아니면은 중앙집권적 체계로는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논의를 했었지만은 많은 인프라나 특히 그 후진국 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분산화돼 있어요. 물도 분산화, 에너지도 분산화, 이제 사람도 분산화. 요즘에 또 뭐 지역도 이제 분산화 하는 체계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 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윤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 규제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만 참여를 하고 가급적이면은 교육과 그다음에 계몽을 통해서 이게 확산되고 인센티브, 이 경제적 논리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례가 작년에 힘남로 포철 갔을 때요. 제가 딱 한마디 자문 보고서를 딱 한 줄 썼어요, 총장님. 뭐라고 썼냐면은 니네 포철이 그 옆에 있는 하천에 홍수 날 때 동안에 투자한 게 뭐 있냐? 국가 일이라고 포철이 아무것도 투자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조그만 하천 넘쳐갖고 3조, 4조 피해를 봤거든요. 만약에 포철이 옆에 있는 하천의 생태라든가 그 하천의 홍수에 관심이 있었다면 평소에 1억씩만 매년 써도 그 홍수가 안 났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오히려 ESG라는 건 포철이나 기업들을 그와 같은 무브먼트나 액션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공공의 역할보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여기까지 하면 저는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테이크어웨이는 제 생각에는 그 자연과 공생하는 시티, 그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네. 장병탁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우리 컨퍼런스 주제가 AI를 활용한 이제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이라서 제가 관련해서 좀 기사를 찾아보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AI를 이용한 기술 중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했을 때 어떤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또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지능형 빌딩 그래가지고 창을 언제 열지, 온도를 얼마나 조절할지 이런 거 같은 것도 역시 과거 데이터가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뭔가 예측을 한 다음에 미리 효율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는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 왔고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
디지털 트윈 같은 형태는 물리적인 어떤 공장이나 물리적인 시스템을 가상 시스템을 디지털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마치 알파고 같은 거죠. 그 가상 환경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거나 뭔가를 해보고 시행착오 하면서 아까 학습을 한다는 건 시행착오입니다. 뭔가 해보고 틀리면 교정하고 아니면 더 좋은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뭔가 다시 해보고 그 중에 안 좋은 게 중간에 생기긴 합니다. 그래도 그걸로부터 잘못으로부터 항상 교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장 최적의 더 좋은 상태, 에너지가 더 절감되는 그러면서 더 편리하고 하는 이런 그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근데 이제 또 다른 반대 이슈도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이 났으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 지금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챗GPT나 초거대 AI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모델 복잡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전기를. 챗GPT가 학습하려면은 사실은 거대 AI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성상. 그래서 사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AI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뇌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25W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챗GPT는 어마어마한 그 전기를 써가지고 똑같은 대답 하나 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런 기술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거든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고령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의사소통 문제가 이제 즉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원하는 걸 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아유 뭐 아프면 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런 사소하지만 그 아주 지역색 깊은 사투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말하는 이런 의사소통 문제들도 발생하거든요. 종종 이런 것이 AI가 학습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는 것이 맞고요. 특히 이제 말로 하거나 이러면은 글로 하면은 상당히 잘합니다. 사실 지금 챗GPT는 글로 하는데 글로는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게 우리가 어린아이나 일상생활을 너무 저희는 사람은 쉽게 하는데 AI한테 반대로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할 수 있고 어른들이 지금 예를 들면 속에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예의상 다른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병원에서 환자들하고 접했던 모든 상황이 이제 비디오로 찍어지고 대화가 녹음되고 녹화되고 하면서 계속 학습을 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언젠가는 풀릴 문제이긴 합니다. 예.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장구영탁 교수님에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저도 페이스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제 얼굴이 뜰 때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굴 인식 기능인데 전국민 주민등록이 혹시 얼굴 인식 기능으로 원용될 우려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그 공공기관에 가시면은 들어가실 종합청사 이런 데 들어가실 때 얼굴 인식으로 벌써 인식합니다.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특히 제한된 분야 같은 경우는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가장 빨리 한 데가 중국이고요. 중국이 보안 이런 이슈, 프라이버시 이슈 같은 걸 별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그걸 추진해 버리니까 얼굴 인식에 관한 한 가장 기술이 뛰어난 데가 지금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뭐 그런 거는 서서히 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편리해지고 그런 거는 있죠. 뭐 내가 키 같은 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모든 게 이제 탄로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삶이 궁극적으로 인간한테 좋은 거냐 이런 거는 약간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논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빅데이터를 전공하고 이제 이쪽 분야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이제 ESG 관련 법규가 제정되면서 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들도 이제 많이 늘어날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ESG 자체를 모르는 자사들도 많을 거고, 자사가 어느 수준으로 ESG를 실천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AI를 활용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특히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지표, 그 ESG 평가 지표가 모호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그 자사가 ESG를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를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ESG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디스커션 아이템 중에 하나도 데이터에 대한 그 분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ESG 공시가 2025년과 6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ESG 공시가 의무화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ESG라는 단어 자체는 아주 손쉽게 이야기하지만 ESG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지표들의 수는 작게는 60여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500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데이터 포인트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지표 안에 보통 5개에서 한 10여 개 정도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만 놓고 보면 한 2만여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축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본사가 있으면 그 계열사들이 있고 종속회사들의 사업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나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 사업보고서에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종속법인이 한 200개에서 300개, 많게는 한 500여 개 정도 종속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속법인들이 다 생산사업장들을 국내하고 해외에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생산사업장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업장들에서 각각 약 500여 개 인디게이터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최근에 그런 논의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특정 사업장에 대한, 특히 이제 협력업체들인데, 여러 협력업체, 이게 자기 사업장만 되더라도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되게 쉬운데 협력업체가 되면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런 예측 기술들이 지금 많이, 에스티메이션 기술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사용량, 유사한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물 사용량이라든가 에너지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량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굳이 이 협력업체가 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레인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기업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여러 가지 문서들을 계속해서 학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예측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클리어리 AI라든가 이런 것, 클리어티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송경희 그 회장 같은 그런 분들이 조 단위의 그런 투자를 한 기업이고, 그런 AI 기술들을 지금 트래킹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ESG 전문 그 분석 기업들입니다. 오늘 발제도 해주시고 그다음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중에서도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